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대선 후보들이 2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서울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로 유세길을 거스르면서 이른바 경부선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YTN 취재 기자들도 두 후보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상황 전해줄 송재인 기자. 네, 앞서 대구였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송재인 기자. 이재명 후보와 저희 민주당은 네, 대전 은흥정이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엄윤주 기자, 윤석열 후보 따라 이동하고 있는데 윤 후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아젠다를 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이 다소 좀 소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의석수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이재명 후보 대전에서는 세 번째 유세에 나서는 거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고 네, 그렇습니다. 부산과 대구를 거쳐 이재명 후보는 이제 대전 거리 유세에 나섭니다. 이곳 문화의 거리는 파란 풍선과 점퍼로 점차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답게 지지자뿐 아니라 시민들도 잠시 멈춰서서 현장에 머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곳에서 충청의 사위를 내세우면서 화해와 통합의 중심 대전, 충청이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할 예정인데요. 중원은 전통적인 캐스팅보트로도 꼽히는 만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구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하며 지지층을 공략하는 동시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견제 발언을 통해 중도층 표심 잡기에도 힘을 쏟을 전망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오늘 유세 동선도 정리해 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반성합니다. 네, 한마디로 경부선 상행 유세입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을 거쳐 종점 서울까지 전국을 종단하는 일정을 소화하면서 국민 통합 메시지를 띄우는데요. 이 후보는 부산 첫 거리 유세 때부터 전라도와 경상도, 또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나란히 언급하면서 진영을 가리지 않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후 대구 유세에서는 최초의 TK 출신 민주당 대통령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는데 특히 대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홍역을 치렀던 만큼 이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 비판에 주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천지가 코로나를 터뜨리고 방역에 비협조할 때 신속하게 압수수색해서 명단을 구하고 방역 조치를 제대로 했더라면 단 한 명이라도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후보는 대전 유세를 마치고 나면 이제 호남, 경부선이 만나는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통합 메시지를 다시 한번 띄우면서 유세를 마무리합니다. 이와 함께 유능한 경제대통령, 위기극복 총사령관을 핵심으로 내세운 만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0조 긴급 재정명령과 대대적인 공급 확대, 또 부동산 대개혁도 다짐하는데요. 송영길 대표 역시 앞서 구룡마을 개발로 공급 예정이던 2,800여 호 주택을 12,000호까지 늘리는 구상 등 수도권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네, 이번엔 윤석열 후보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윤석열 후보도 경부선 따라 부산으로 향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구에서 세 번째 현장 유세에 돌입했죠? 네, 첫날 유세를 마친 윤석열 후보 KTX를 타고 대전에 이어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쌀쌀한 날씨에도 동대구역 일대는 붉은색 풍선과 깃발이 휘날리면서 선거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조금 전부터 윤석열 후보는 제 뒤에 있는 연단에서 정권 교체를 강조하며 또 이와 함께 섬유와 자동차 산업 등 지역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도 이번 유세에 함께해서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보수 텃밭에 온 만큼 전통적인 보수층의 확실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첫날 유세 동선도 설명해 주시죠. 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반대로 대전과 대구, 부산을 잇는 경부선 하행 유세에 나섭니다.
앞서 오늘 아침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 나선 윤석열 후보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었는데요. 이곳에서 윤 후보는 무너진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자신은 국민이 키운 후보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후 대전에서 자신을 충청의 아들로 소개하며 행정수도와 국토균형 발전, 과학기술 핵심 기반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전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과학수도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전을 4차 산업혁명의 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드린 중원 신산업벨트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대구 일정을 마친 뒤에는 부산으로 가 서면에 있는 젊음의 거리에서 청년과의 접촉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첫날을 마친 윤 후보는 오늘 밤 광주로 향해 하룻밤을 보낸 뒤 내일 호남과 충북 청주, 강원 원주를 찾습니다. 셋째 날인 모레는 경기 안성, 서울 서초, 서울 종로 등 재보궐 후보 지역을 훑으면서 원팀 유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의힘은 2030 청년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들의 공개 연설을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파하면서 표심을 공략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선 선거운동 첫 유세 현장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송재인, 엄윤주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이번엔 3지대 후보들 출사표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첫 공식 선거운동을 대구에서 시작하면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잇는 한강의 기적을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북 익산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을 막고 녹색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후보 이야기도 차례로 들어보시죠. 제2의 한강의 기적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공정한 나라는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그리고 그 가족이 도덕적이어야 가능합니다. 거대 양당 두 후보 그리고 그 가족 과연 도덕적이고 깨끗합니까? 공정한 나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군대도 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국군 통수를 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벽척 간두의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5년 지나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 안철수 나라 살리러 나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두환 시대로 역주행할 것이냐 아니면 대전 안의 미래로 정주행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역사적 고비고비마다 대한민국을 개혁과 진보의 길로 이끌었던 호남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을 막고 주 4일째 녹색 복지국가 만들겠습니다. 네, 앞서 20대 대선 후보들의 첫 유세 현장 연결해 봤는데요. 22일간의 선거운동 첫날 양강 후보 모두 경부선 유세를 선택했죠. 첫날 일정에 담긴 의미와 그 밖의 대선 전국 주요 현안, 여야 관계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공보특보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 현장 연결하면서도 정말 시끌벅적, 정말 이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을 했는데 두 분도 지금까지 경선 과정을 지켜본 입장에서 또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먼저 현근택 대변인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도 뭐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만 저는 역할은 주로 이제 방송 나오는 이제 공중전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저희 공보단은 수석 대변인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선거 국면에는 현장에 나가야 좀 힘도 받고 사람들 만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방송 일정이 없으면 이제 나가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선거 일정이 22일 정도 남았지만 3주 정도 남았는데 이제 사전 투표 생각하면 한 보름 정도 남은 거거든요. 조금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일단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름 정도 앞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셨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지속이 되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몹시 힘들거든요. 거기다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매일 하루 5만 명 내지 6만 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후보나 캠프가 밝히는 것은 밝히면서 동시에 힘든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질 수 있을까, 그분들과 이 마음의 아픔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캠프가 가지고 있는 자세들이고요.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과 함께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그래도 좀 아이라도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일상으로 그냥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보통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는 각오입니다. 네, 두 분의 각오가 오늘 그 양강 후보의 일정에도 녹아 있는지 양강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일정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부선을 선택을 했는데 이동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나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되겠다. 진정 유능한 것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위기를 성공과 성취의 토대로 만드는 바로 그 유능함입니다. 부패 도시 성남시를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경선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국민의 뜻을, 국민의 기대를 존중할 것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고 연원을 따지지 않고 좋은 정책이라면 홍준표의 정책이라도 박정희의 정책이라도 다 갖다 쓰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와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입니다. 국민께서 지켜온 대한민국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 세력에 계속 무너져 가는 것을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정권 교체로 반드시 심판합시다, 여러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윤지럽다! 윤지럽다! 선지럽다, 여러분! 갈 길이 달랐다.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나는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네. 네, 한 후보는 상행선, 또 다른 후보는 하행선을 선택을 했는데 모두 경부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경부선을 선택한 이유가 어떻게 되죠? 일단은 부산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예.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예. 아마 GDP 대비 그 무역 규모로가 사실은 무역 규모가요 GDP보다 더 넘습니다. 수출이 뭐 6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다는데 수출의 전초기지다. 그다음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위기에서 우리가 살 길은 경제를 살리는 거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민주당의 이제 선거 승리 공식이 있습니다. PK에서 40% 득표 정도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어찌 보면 민주당 후보가 뭐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아마 38%, 37, 8%, 30대 후반이었거든요. 예. 그런 두 가지 의미,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그다음에 PK에서의 승리. 이제 아마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결국은 뭐 대구, 그다음에 대전, 뭐 그다음에 서울 이 경부선 라인이 어찌 보면 전 인구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라인이거든요. 대도시들이 예. 다 거기 포함돼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뭐 윤석열 후보나 뭐 저희 이재명 후보나 어쨌든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쭉 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부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첫 일정으로 부산을 택한 데 조금 의미가 더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예. 김정인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부선 중에서도 첫 일정을 서울로 택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단 아침 9시에 이제 국립묘지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를 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사실상 시작했다 이제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지켜온 호국영령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기를 보존하겠다. 그리고 서울에서부터 시작을 함으로써 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에 파괴왔던 상식과 법치를 회복하겠다. 그래서 이게 유능한 새로운 정부를 세우겠다. 이 네.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예. 차츰 이제 대전 이렇게 부산으로 쭉 내려가는 경부선 라인을 통해서 각각의 지역이 각각 번성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이 꼽히고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쭉 마련하겠다. 이런 어떤 다짐과 결심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PK 지역에서 어떤 표심을 먼저 자극을 하고 올라오는 이런 일정들을 짚어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TK 지역이나 PK 지역, 그 영남권 지역은 다시 한번 좀 표심을 다잡아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가 재미있는 게 가령 TK에서도 과거 보수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과거만치 못하고 예. 또 호남 지역에서도 또 진보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과거 같지 않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바람직하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긴 한데요. 예. 이제 선거를 뛰는 후보자나 캠프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 지지층에서 사실 압도적인 지지가 나오는 것이 조금 캠페인 측면에서는 편한 면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TK, PK에서도 이제 표가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PK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김영춘 대 박형준인데 사실은 거의 한 30% 가까이 28% 표차가 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난번 부산시장 선거처럼 민주당 집권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는 그래서 28% 정도 표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을 만들어야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안철수 후보가 출사표 던지면서 가족 이야기 화두로 던지기도 했는데 네.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도 배우자가 언제 또 같이 네네. 선거 유세 활동을 할 것이냐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먼저 민주당은 김혜경 씨 언제쯤 같이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아마 이제 확정된 건 없는 것 같고요. 당초는 아마 이제 비공개 일정으로 이제 호남 지역 일정을 잡았던 것 같은데 그게 또 이제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실상 공개 일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이게 나중에 이제 비공개 일정이라면 일정하고 나중에 이제 보도자료 보내는 정도였는데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아직까지는 뭐 확정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김정수 여사께서 이제 호남 지역을 이렇게 돌고 이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역할은 할 생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공개로 할지 이제 비공개로 할지 이제 비공개로 해도 이제 언론에 이제 알려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되면 사실은 이제 같이 하는 게 맞거든요. 아니면 예. 별도로 움직이라더라도 뭐 이제 진행을 할 거는 보는데 언제 할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남 지역 방문쯤에는 그래도 한 번은 예측은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그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씨는 어떻습니까? 뭐 앞서 일정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기독교계의 이제 원로 목사님을 예방하고 예. 이제 이런저런 말씀과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지금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고요. 저도 이제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들려오는 소리로는 문화계,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원래 이제 문화 전시업이라든지 예. 뭐 이쪽 업에 했으니까 본인이 원래 했던 문화계 또 종교계의 어떻게 보면 이게 성직자들 좀 만나서 사실은 가르침 받을 부분이 있으면 가르침을 받고 또 그분들과 소통할 부분이 있으면 소통을 하고 그래서 딱히 공개적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반공개 내지는 거의 비공개에 가까운 행보를 통해서 본인이 접촉할 수 있는 접촉 면을 각별로 접촉하는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후보의 출사표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재명 후보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경제 대통령 강조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는 통합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그 적폐 수사 이 관련해서 이제
분열과 통합 이렇게 약간 대비되는 효과를 노리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상대하는 것도 있고요. 윤석열 네. 후보가 왜 그러냐면 이제 남녀, 20대 남녀라든지 남북 관계라든지 중국 관계라든지 어쩌면 너무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분열 아니냐 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이 부분도 예. 있고 거기에는 이제 지금 현 정부와 나중에 이제 다음에 들어설 정부 간의 갈등도 지금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또한 지금 아마 안철수 후보와의 이제 단일화를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뭐 심상정 후보나 김동연 후보나 아니면 시민사회 단체나 다 통합적으로 하겠다. 지금 어제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재명 정부라는 말 안 쓰고 통합정부 추진 구성하겠다. 거기에는 약간 중립적인 중도적인 사람들 아니면 시민사회 쪽 사람들을 통해서 추진위를 만들어서 이걸로 어쨌든 정부 구성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통합의 메시지는 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분이 적폐 수사를 하겠다. 아니면은 뭐 현 정부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 통합은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 후보들의 공통된 얘기였습니다. 예. 지역 통합, 남녀 간 통합, 세대 간 통합, 통합을 이루겠다. 저는 이게 아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뭐 정권 교체, 정권 시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 후보 예? 입장에서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통합에 관한 얘기는 뭐 저희 후보님도 생각이 똑같아요.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과연 그게 본인의 실천 의지라든지 진정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본인의 과거 행적에 비춰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의문이 드는 거고 예. 어쨌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처럼 북한이 가령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그냥 한쪽으로 수용을 하면서 겉으로 지도자 대 지도자끼리 남북 정상끼리 만나서 악수하고 그냥 냉면 하나 먹고 헤어지는 거 이게 과연 진정한 통합이 될 것이냐. 예. 서로 할 얘기하고 명확하게 이게 정리할 그 부분은 정리해야 이게 진정한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예. 특히 이게 그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이게 마치 정치 보복인 양 민주당 쪽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의식 속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1도 없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얘기 드리고 있고 예. 윤석열 후보처럼 사실은 그 교통사고 당했던 반려견 토리를 입양을 해서 7번이나 수술을 시켜줬거든요. 정말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고 사람에 대해서 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하려는 이 자세와 품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통합을 이룰 사람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서도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원하는 게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두 분 모두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어서 윤석열 후보가 사법정책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 보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다. 그리고 공수처도 독소조항 폐지하겠지만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두 분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경진 단장님부터.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사지휘, 그러니까 정치인인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예. 독일, 일본, 대한민국 세 나라밖에 없고 예.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어토니 제너럴에게 사건에 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독립돼 있고 검찰이 하는 부분에 대한 통제는 판사, 법관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할 때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가지고 통제를 하는 거고요. 사람을 누구를 구속을 한다, 체포를 한다 할 때는 법관이 체포영장 발부 여부,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를 통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이렇게 법관에 의해서 검찰의 업무가 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현재 박범계 장관처럼 나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성이 장관직보다 우선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령 정치적인 유분리 이해관계에 따라서 특히 집권 여당이나 집권층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과거에 누차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예 없애도록 하겠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윤석열 후보가 가진 철학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정반대로 보는데요. 저는 아마 검찰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요 49년 검찰청법 제정할 때부터 들어갔던 법입니다. 70년 넘었어요.
지금은 다른 국가는 없다는 건 왜 없느냐? 다른 국가들은 검찰의 권한이 그렇게 막강하지 않습니다. 일본, 독일, 우리나라가 어쨌든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거든요. 미국은 기소권밖에 없어요.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민 통제, 결국 선출된 권력이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이거 없애겠다는 거예요. 48년부터 49년부터 유지한 법을 왜 지금 없애겠느냐? 본인이 그동안 수사하면서 추미애 장관이나 이때 수사 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인 것 같고, 공수처 폐지. 사실은 공수처가요, 고위공직자 수사하기 위한 건데 그중에 1번은 검사입니다. 그중한 스폰서 관련된 수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됐거든요. 지난번에 술집에 갔던 분들이 97만 원 쪼개게 하는 거 보세요. 결국은 검찰이 수사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얘기는 공수처 폐지하겠다는 얘기는 공수처 만들어서 제일 불편한 사람들이 검사들입니다. 어디 가서 술 얻어먹고 어디 가서 뭐 돈 못 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스폰 받는 거 좀 자유롭게 하겠다.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거는요, 물론 뭐 그렇게 하는 부서도 있지만 거의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법무부의 손을 떠나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차라리 그냥 검찰부를 만들겠다.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의 힘을 좀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검찰의 힘을 빼던 것들을 다시 다 복귀시키겠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저는 이거는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하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결국은 검찰을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 이런 그동안 이제 70년 동안 쭉 갔다 왔다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공수처라든지 검찰 개혁들을 다 무위로 돌리겠다. 그래서 검찰을 통해서 결국은 정치를 해나가고 뭐 수사를 하고 아니면 결국은 검찰 독재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 두 분의 의견이 갈리는 만큼 또 유권자들은 이 사법 정책에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씩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수사 업무에 사실은 한 80~90%가 경찰에게 갔죠. 근데 지금 경찰은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이 있거든요. 근데 방금 민주당이나 또 현근택 대변인님 말씀에 의하면 사실은 경찰도 독자적인 예산 편성, 정확히는 예산 편성이 아니고 기재부의 예산 편성 초안 제출권입니다. 근데 그거를 경찰도 사실 안 해야 맞는 거겠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얘기가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가 아니고 최근에 공수처에서 여러 가지 압수영장이라든지 통화내역 조회라든지 통신자료 문제와 관련해서 뭐 기자들 것도 어마어마하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남용의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공수처가 해결하기를 바란다라는 거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뭐 폐지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상 제가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해야 되는데 고위공직자대에서 검찰과 경찰도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 그걸 사실은 공수처 하는 거거든요. 경찰도 하고 있지만 검찰의 방점이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넣었다 빼겠다기는 했던데 예전에는 이제 검찰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고발하면 경찰이 수사했는데 6대 범죄는 이제 경찰로 다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공약을 어떻게 했냐면 검찰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하겠다. 그럼 6대 범죄 제한도 없는 거예요. 그럼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하기 자체도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검찰이 과거에 가졌던 권한을 그대로 다 갖겠다. 그거보다 오히려 권한을 더 갖겠다. 왜냐하면 수사지휘도 안 받고 예산도 편성할 수 있고 과거의 검찰도 문제가 많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겠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20여일 야권 단일화도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번 대선의 또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또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의 그 단일 후보 결정은 결국 지금 여론조사가 이미 수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그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되는 여론조사의 대부분은 순위가 이미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1위는 윤석열, 2위는 이재명, 3위는 안철수, 4위는 심상정 이렇게 굳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이미 순위가 정해져 있는 방식인데 그것을 그 야권 후보 선정 방식으로 별도로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하자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순위 조작에 의해서 금메달 뺏어가는 동계올림픽의 그 모습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주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제안한 이후에 지금도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보께서 말씀하셔야죠. 대통령 후보가 제안을 한 것이니까 그쪽에서도 대통령 후보께서 하겠다 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결심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워낙 많은 관심사기 때문에 두 분께도 여쭙겠습니다. 단일화 가능성, 정격 담판 가능성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마지노선도 있고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추측한 제 개인적인 추정인데요. 예. 아직은 시간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유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사전 투표 직전쯤 되면 후보 간에 아마 극적인 담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때 안 되면 정말 본투표 하루 전날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단일화 될 거라는데 51%, 단일화 안 될 가능성의 49%를 보고 있는데요. 예. 단일화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표 마지막 직전까지도 1%의 가능성은 조금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현근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단일화 안 될 가능성도 많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1%라도 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말씀처럼 이제 여론조사는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예. 여론조사 이렇게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으면 당연히 여론조사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론조사 했을 때 질 수도 있지 않은 게 아닐까. 혹시 1%라도 그 걱정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결국 남는 거는 담판 가능성인데 안철수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인생 삶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게 2012년에 포기한 거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본인 스스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을 2번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자진 사퇴는 쉽지 않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자진 사퇴를 하든 어쨌든 이제 단일화를 하려면 서로 간에 이제 감정은 건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뭐 계속 뭐 돈 없어서 끝까지 가겠냐 이러다가 지금 뭐 손바닥 안에 손오공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보고 있는 안철수 후보나 아니면 그 주변 지지자들이나 그분들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굉장히 불쾌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다시 뭐 사퇴하거나 이럴 가능성 별로 없지 않나. 결국은 아마 여론조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아마 그 실행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예. 민주당 쪽에서도 민주당 이제 패널님들이나 의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여전히 포기를 안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문은 열어두고 있다. 그렇죠. 당연히 하죠. 어떠세요? 네. 뭐 마지막까지 왜냐면 국민의힘하고 안 되면 민주당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도 1%의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하고도 그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대목이에요. 이번 대선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일 전후로 퇴원할 가능성도 있고 네. 지금 사저로 대구 달성군으로 가게 될 텐데 일부에서는 선거 전에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지금 대선 후보들 또 하나같이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거든요.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 될지 또 어떤 변수가 될지 두 분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김경진 단장님부터. 글쎄요, 그건 제가 추정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어제 제가 이제 모 방송국에서 예. 이제 그 패널로 참여를 하는데 조원진 지금 그 우리 공화당 대선 후보께서 예. 이제 출연을 하셨어요. 근데 예. 이제 조원진 후보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예. 근데 지금 현재 건강이 여전히 많은 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 건강이 아직도 많이 안 좋으시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아무런 메시지가 안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게 어제 조원진 후보님 말씀의 요약 정리였습니다. 예. 근데 그 메시지를 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호의적인 입장은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던 것 제가 같은데.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김경진 의원님이 앞에만 잘라먹고 뒤에 말을 빼먹은 거죠.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조원진 오히려 그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적폐로 생각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보수 후보로 생각 안 한다. 굉장히 심한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예. 지금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선 전에 뭐 이게 퇴원을 할지 설령 퇴원한다 해도 어떤 메시지를 낼지 그거는 뭐 명확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고 또 아마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이고 사면받고 지금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예. 대선 관련해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예. 정치적인 해석이 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대선 후에 퇴원하실 가능성도 예. 있다고 봅니다. 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시란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후보들의 공약, 정책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의외의 이슈가 더 관심받는 대선이라서 지금 뭐 무속 혹은 저주 인형 논란이 또 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게재한 사람이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로 알려져서 밀집 인형 같은 것들을 놓고
저주 의식을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해야 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아마 그분이 특별 분과 무슨 위원장인가를 맡으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임명장 받은 것도 본인의 SNS에 올려놓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무슨 희한한 퍼포먼스 하는 것도 사진을 찍어서 아마 올려놓으셨다는 것 같고, 상당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 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한마디 드리면요. 일단 잘못한 거 맞죠. 사과드리는 게 맞고, 아마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당 관련해서 임명장을 받으면 그 사람이 뭐 선대위 관계자냐. 선거 때 뭐 각장 다 아시겠지만 임명장 수만 장 나갑니다. 많이 나가죠. 임명장 위임 뭐 이런 위임, 이분이 실제로 선대에서 활동하는 거는 이제 거기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고, 임명장 받아서 그분이 뭐 우리 선대위에서 활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봐도 활동 잘못된 활동이고, 본인 스스로도 사과했고 반납했고, 근데 이걸 저희 당의 어떤 이분이 당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뭐 저희들이 그걸 뭐 기획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봐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후보를 특정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두 분 모두 잘못된 행동이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 공세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 이와 관련해서 연기 도전을 했는데 잠깐 보고 오시죠. 아니 왜 압수수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지금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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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시. 아니 왜 압수수색?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네, 많이 사랑한 죄, 그러니까 신천지 관계자를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기가 실제 상황 같기도 했었는데. 많이 급하신 모양입니다. 많이 급하신 것 같고요.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않고요. 그때 아마 저게 3월경의 상황,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 3월경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기사를 국민 여러분께서 잘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대본의 김강립 아마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신천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거나 강제 수사에 돌입하게 되면 저분들이 전국으로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방역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제발 방역 당국의 뜻대로 저분들을 자극하지 말아달라. 라고 하는 얘기를 그때 중대본에서 공식으로 대검에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을 증언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과 관련된 자료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께서 제가 보기에 많이 급하신 추미애 장관님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그냥 그 당시에 왜 압수수색을 안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신천지 내부 제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경선 과정에 우리가 다 입당을 많이 했다. 가장 중요한 건 홍준표 그 당시에 경쟁자였잖아요. 그 당시에 당원에서 한 8만 표 졌습니다. 국민 여론에서 10% 정도 이겼거든요. 근데 지금 수만 명 가입했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온으로. 그럼 당연히 이게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을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세계일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건진법사가 그분도 뭐 영매가 있는 분이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윤석열 보고 뭐라 그러면 추미애 장관 압수수색 명령 완전 쇼다 그랬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몰래 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쇼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론조사까지 했습니다. 압수수색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여론조사는 80%까지 넘었어요. 진짜 초기였고, 이분들이 사실은 그분들 뭐 도망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명단 확보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직접 가서 수사권도 없는 사람이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왜 윤석열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안 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이거 쇼다라기보다는 아마 윤석열 후보가 잘못된 해명을 하고 있다, 변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많이 급하다는 평을 해주신 거에 반해서 지금 잘못된 해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한 번씩만 더 오고 갈까요? 홍준표 당시 이제 당내 경선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국힘 내 국회의원이 한 100여 명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한 70명 가까이가 당내 경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국회의원은 세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국힘 내부에서 당내 민심이 윤석열에게 쏠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저게 아마 신천지 측과 아마 중대본 협조해서 검찰이 신천지 측과 그때 접촉을 해서 신도들 자료를 고스란히 넘겨받아가지고 이걸 검찰에서 포렌식까지 일일이 해가지고 중대본에게
이 신도들 명단, 그래서 접촉한 사람들, 이 조사해야 될 사람들 명단을 중대본에게 그대로 넘겨준 자료와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 사후적인 문제고요. 지금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는 건 왜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안 했느냐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지금 말씀처럼 뭐 도망간다, 뭐 중대본 문제가 아니라 신속하게 명단만 확보했으면 되는 건데 왜 안 했느냐. 근데 그 후에 결국 경선 과정에 관여한 게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두 분과 함께 전국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공보특보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도 안 됩니다. 내가 의자처럼 하고 앉아가지고 기타 치고 소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후보님께서 꼽으시는 정치인의 덕목이 있다면 한 가지 뭐가 있을지 아니,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사람을 딱 만나보면은 네. 누구나 이 사람 진짜 괜찮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나라에 그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 뭐 공개적으로 뭐 네거티브도 하고 저 욕도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제가 기분이 안 좋죠. 네. 그런데 무슨 상가나 뭐 이런 또 행사 때 이렇게 또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예. 사람은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이 우애나 좀 이런 게 풀려요. 뭐 자기도 입장에 있으니까 저렇겠지. 그렇죠. 촛불도 엄단하고 언론사도 마구 폐쇄해버리고 대놓고 정치 보복하겠다, 엄단하겠다, 문 닫게 하겠다 이렇게 폭력을 공언하는 후보를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랑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뭐가 바뀐 이유가 있나요? 있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고 특히 정치 보복과 공안 정치를 노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함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아까 말씀하실 때 이번 선거에서 특히 대통령의 자격과 관련해서 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가장 이건 좀 심각하다. 그 권력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것이 이제 도덕성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분야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후보다, 둘 다. 진짜 뭐 지는 대통령이 감옥에 가게 될지 또는 또 다른 또 불행한 사태가 있을지 이런 점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깜빵 감옥 뭐 말씀하셨는데 더 뒤로 와야 됩니다. 그래. 누구나 성역 없이 예외 없이 법이 엄격하면서도 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사법 절차 받을 때 확실히 책임을 지는 아니 그러고 180석 갖고 있는 저 거대 정당 상대로 보복할 수 있습니까? 나도 눈치 봐야 되는데 당선돼도. 정월 대보름인 오늘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기온이 종일 영하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눈구름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는 눈이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그 사이 제주 산간에 5에서 10cm, 호남 내륙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밤사이 강한 눈구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11도, 대관령 영하 16도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로 오늘보다 2에서 5도 낮아 춥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 오후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